친구들 점심 챙겨 먹었어요? 저도 먹었어요. 친구들은 뭐 먹었는지도 궁금해요. 뭐 드셨어요? 오늘도 햇볕이 따갑긴 하죠. 네, 전 아침에 운동 다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가보니까 제법 가을바람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낮이나 이런 때는 더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침에 부는 바람은 좀 시원하게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면 아침에 시간 내서 운동하거나 그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뭐 조깅하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달리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빠른 걸음으로 속보로 걸었어요.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음악 들으면서 그렇게 갔어요.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갔는데 네, 아침에 그렇게 갔다 오면 좀 상쾌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에너지가 없으신 분들은 뭐 물이나 아니면 무슨 그런 단백질바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서 간단히 먹으면서 그렇게 체력 보충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맛있는 차나 커피 또 그렇게 마시고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시작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은 그냥 요즘에는 뭐 옛날만큼이나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흐려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자유의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결혼 문제에 대해서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거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면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주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의식주가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니까 옷과 음식 가격들 그리고 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기타 재료들 그런 식자재 식비들이 좀 저렴해야 그래도 살아가는데 좀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안락한 쉼터가 될 수 있고 안정적인 공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집에 오니까 너무 편하네 이런 마음들을 느끼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동산적으로 거품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또 그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가진 상태에서 재산을 운용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또 국민들은 집을 마련하고 이러는 게 너무 집 가격이 비싸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으로 쭉 임대를 해서 임대하는 동안에 다른 뭐 아이들을 키우고 또 그렇게 뭐 가정을 꾸리고 기본적으로 뭐 저축을 하고 그런 생활의 터전을 잡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마련이 되려면 가장 먼저 주택 가격이 잡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부모님들이 공부만 해라 이렇게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날을 살아보니까 공부가 과연 답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시켜서 그쪽 분야로 가게 하고 또 공부에 좀 취미가 없거나 진짜 잘하는 뭐 예술, 뭐 다른 기타 등등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쪽을 개발시켜서 더 창의적이고 그런 마인드를 길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거 유치원생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교육, 경제관념이 너무 중요하니까 경제교육, 또 인성교육, 뭐 그리고 성교육. 그래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중하고 이런 부분을 늘 가르치고 혼자만 잘 살고 이렇게 경쟁 심리를 조장할 게 아니라 다 함께 협동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무조건 누구를 이겨야 된다 그렇게 경쟁 구도 안에 몰아넣어놓고 그것만 잘하면 잘했다고 하고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인성적인 부분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가면 너무 배려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같이 있는 공동의 공간에서 너무 무례하게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뭐 침범하고 그런 건 너무 무례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식당이나 뭐 전철 안이나 버스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말도 좀 조근조근하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가 그 부분을 늘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기분이나 어떤 감정들 때문에 그것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상대방한테 투척하고 이러는 것들은 너무 미성숙한 태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자꾸 관점을 나로 가져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늘 타인을 비난하고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거는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지적을 받은 상대가 기분이 좋겠어요? 이미 스스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결과가 좀 생각한 대로 안 나오면 속상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상한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육도 진짜 너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뭐 부모들의 삶이 뭐 교육비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대학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학원 보내느라 학원비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대부분 교육비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의 삶도 너무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또 부모님의 삶도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 아이들한테도 화내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사랑을 온전하게 다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내가 너무 뭐 아이들 키운다고 그런 삶에 찌들어 있으면 내 자신부터 힘든데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한테 사랑스럽게 대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가진 온 사랑을 100%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런 감정에 대한 카드, 직업에 대한 카드들 뭐 도서관이나 학교 뭐 반에 또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잘 비치를 해놓고 아이들 스스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들, 뭐 선생님들,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라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이러이런 것들이 있다고 자료를 많이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직접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아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을 가는 분야들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랑을 많이 줘서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것, 그리고 말을 잘 듣는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가진, 나의 주관을 가진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의견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내세울 게 아니라 상대방도 존중하고 상대방 의견들도 먼저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자세,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성적인 부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부분, 배려하는 부분은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 그런 부분을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무례한 일을 당했을 때는 넘어오지 말라고 확실하게 경계를 주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른들이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뭘 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꾸 제한선을 두는 것보다는 네가 정말 사랑받는 아이고 너무 소중한 아이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늘 가르쳐주고 또 다른 사람이 너를 함부로 대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험한 상황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너무 멘탈이 약하지 않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도 오뚜기처럼 그렇게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져서 바로바로 일어설 수 있고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아이 또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또 우리나라를 국민들을 대표하는 뭐 대통령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령화 사회니까 뭐 그렇게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도 많이 아프고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그런 뭐 치매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몸 신체 기능들이 저하됐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 있어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고 이렇게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가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가정에서 뭐 가족들이 또 이렇게 케어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뭐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갔을 때 그런 정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온 국민이 행복해서 자살하지 않고 정말 그 삶에 대해서 행복도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활동비로 나오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은 나라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해오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그런 괴리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만큼 그렇게 대우나 실질적으로 뭐 그런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가서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길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정규직을 선택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그런 서류를 떼거나 그런 부분도 보장이 된다면 비정규직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프리랜서나 이렇게 시간 단위로 그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 단위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낳고 키우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돼요. 뭐 집 문제나 뭐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안정이 돼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생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잖아요. 내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 내가 살아가는 미래가 흔들린다 이러면 결혼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고 아이는 더더욱 낳기 싫고 왜냐면 내 혼자도 살아가는 게 나 혼자도 살아가는 게 힘든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진짜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과 똑같은 급여를 주면서 그렇게 뭐 기타적인 서류나 이런 것들을 뗐을 때도 다 뗄 수 있고 똑같았어요. 정규직이나. 그래서 비정규직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좀 내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생인데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런 예쁜 모습들을 부모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뭐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다 뭐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맡기고 키우고 이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들을 돌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신체도 많이 힘들고 여기저기 아프신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뭐 그렇게 뭐 수입이 높으면 그런 부분들을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육아휴직 같은 것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어린 나이 한 3살까지는 부모 사랑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그렇게 뭐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들을 뭐 3살까지는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직장에 가도 눈치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런 게 아니라 육아휴직을 써도 당당하게 쓸 수 있고 이건 나와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뭐 가정, 사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몫을 하는 사람들이 곧 부모고 또 같이 다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이 있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국한시켜서 활동하게 하지 말고 전 세계로 나가서 크게 키워서 뭐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게 하고 자연에서 마음대로 뛰어놀고 흙냄새 맡고 흙을 밟으면서 그렇게 아이들끼리 서로 규칙을 정하고 그렇게 아이들끼리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그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어린 시절부터 사회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스스로 규칙들도 정하고 그런 사회성을 길러주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강요하거나 아이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온전히 사랑을 주고 믿어주고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뭐지? 내 옆에 있으면 안전해.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꼭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 임기 동안에 국민들을 대표해서 꼭 있어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대표를 뽑아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공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나의 사사로운 사적 이익을 챙기거나 그런 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요직에 있을 때 뭐 한 몫을 단단히 챙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게 아니라 울고 있는 국민이 없도록 만들겠다.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행복하게 만들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요즘에 뭐 구청이나 주민센터나 이렇게 세부적인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더 나아가 보면 뭐 통장도 있고 이장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달을 해서 그런 자체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그런 대학 간에도 너무 격차가 그렇게 있게 만드는 것보다는 서로 대학들 간에도 자유롭게 교류를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잘하는 학교만 이렇게 딱딱 뭉쳐 있을 게 아니라 학교와 학교 간에 소통이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잘하는 것들이 있으면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 학생끼리 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고 외국 학교랑 그렇게 자매 결연을 맺어서 교환학생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지금은 지방이 너무 죽어 있잖아요. 여러 부분으로 뭐 경제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각 지방을 지역에 맞게 특화 도시로 살려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나이가 드신 분들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거기 남아서 이 지역에서 뭐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이나 경기도권에만 이렇게 그런 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어떤 특별한 것들이 모이게 만들지 말고 자꾸 지방으로도 그런 권한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양을 해서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뭐 40분 이상 차를 기다려야 된다던가. 그래서 점점 있던 터미널도 없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상권이 죽어서 문 닫는 가게들도 엄청 많아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것인가. 또 지방에서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들도록 젊은이를 위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방안들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해보고 싶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뭐 맨날 잠만 자고 뭐 잠 잘 자는 사람 잡아다가 같이 데려다 잘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고급 인력을 엉뚱한 데 쓰세요? 잠자고 먹고 이런 거는 거의 원시 수렵 채취 생활 중에서도 가능했던 일인데, 머리가 좋고 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단순하게 다시 옛날로 원시 수렵 채집 생활로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세요. 그거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깨어있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창의력 있는 인재로 키우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뛰어난 인재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잠자기만 한다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몸만 쓰게 하고 가다가 죽게 만들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적인 능력, 영성, 이런 능력으로, 창의적인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윗분들의 사고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뽑아놓은 대표자들이 잘하는지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감시를 해야 된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으면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정말 쓴소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데 쓸 게 아니라 우리가 낸 혈세를 잘 운용을 하고 있나, 그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세워나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 그리고 욕으로 하는 비난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대안들을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의견들을 내고 더 합리적인 방법들이 있으면 그 방향을 찾아서 나가는 거, 이렇게 해결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뉴스나 언론이나 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뭐 도마 위에 올리고 그래서 완전 한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슈를 이슈로 덮고 이런 건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고 자살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다 살인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정말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하게 이건 내가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때부터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잘못된 거는 법과 질서, 그런 규칙에 안에서 바로 잡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존재 자체로 너무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렇게 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빨갱이니 뭐 북한 사람이니 이렇게 그런 말로 탓하고 뭐 다른 정당을 욕하고 깎아내리려고 비난하고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욕만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는데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봅시다 라고 제안하세요. 제안하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청유하고 권유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대안들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뭐 그냥 진짜 욕을 위한 욕은 자기의 그런 화난 감정,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푸는 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좀 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아 성찰을 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마음그릇을 넓히고 또 멀리 내다보고 우리 후손들 자녀들을 위한 정책들을 펴나가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멀리 보자. 그리고 마음그릇을 키우자. 그리고 다른 사람도 좀 자비롭고 연민을 마음으로 보고 사랑스럽게 보고 짠한 마음으로 보고, 이렇게 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까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사랑스럽게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슬프고 아프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지 마세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죽으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따뜻한 이 마음들이 누군가를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살아가게 만들고 그들 마음 안에 사랑을 심어주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말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예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스스로한테 질문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상대방한테 안 가니까. 그리고 외부 조건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자꾸 관점을 나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늘 주변에 웃음도 많고 밝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늘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이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친구들도 보고 싶어서 왔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책 읽어드릴게요. 놓아버린 읽어드릴게요. 개별 자아를 경험하려는 욕망이 스스로 에너지를 다시 채웠다. 그런 욕망을 놓아버리는 선택이 가능했지만 세상에서 끝낼 일에 대한 기억이 돌아왔다. 나인 상태를 느끼는 감각이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되 능동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 복귀 과정이 시작되었다. 능동적으로 과정을 허용할 수도 있었고 놓아버릴 수도 있었다. 과정을 허용하자 복귀가 계속되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복귀는 완료되었지만 이제 개인적 정체성의 느낌이 달라졌다. 큰 나의 참 모습이 드러났다. 개인으로서 다시 한번 삶을 경험하겠다고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였지만 개별적 존재가 있다는 신념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사실 의식적인 선택으로 인해 선택에 대한 완전한 책임감이 존재했다. 경험 면에서 이 모든 일은 자율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한때는 위와 같은 의식 상태는 신비주의자의 소관이라고만 보았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상태를 연구해 정보를 얻는 일을 최첨단 과학으로 본다. 특히 양자역학과 고에너지 아원자 입자와 관련된 물리학 분야를 손꼽을 수 있다. 아원자 입자 연구로 밝혀진 사실은 아원자 입자는 보통 의미의 사물이 아니라 에너지의 주파수가 가져오는 결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제 과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주파수 존재도 상정한다. 실험실에서 수행된 수많은 연구에 의해 우리의 뇌가 주파수 패턴을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분석해 지각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이 이른바 홀로그램 패러다임으로 우주 만물은 인간의 마음을 포함한 다른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홀로그램에서는 각 부분에 전체가 들어있다. 그 결과 개별적인 마음은 전 우주를 반영할 수 있다. 의식과 과학 간의 이 같은 관계가 분야 하나를 이루어 급속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런 관심을 반영해 출판된 책으로는 홀로그램 패러다임, 전체와 접힌 질서,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 춤추는 물리, 요념하는 우주, 정신 에너지 과학 등이 있으며 발표된 글로는 장의식과 현실을 보는 새로운 관점, 접히고 펼쳐지는 우주, 홀로그램 모형, 물리학과 신비주의,
영매 신비주의자, 물리학자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한 연구자들로는 스탠포드 대학교 신경과학자인 칼 브리브람과 런던 대학교 물리자였던 데이비드 봄이 있다. 그들의 이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오는 주파수를 해석함으로써 구체적 현실을 수학적으로 구축하는데 그 차원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유의미하고 패턴을 형성하는 최초 현실의 영역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른바 좌뇌 활동 후 산물인 고급 이론 물리학 이론을 이해하려면 새로운 맥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좌뇌 성향은 과학자들에 의해 진화 중인 맥락이 온의 기능을 대변하는 신비주의자들이 목격한 현실과 일치한다. 그러니 산을 오를 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는 동일한 지점에 이른다. 산의 정상이다. 산을 오르는 세 번째 경로는 항복 기제를 통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현실의 궁극적 본질을 몸소 확인할 기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신비주의자나 물리학자가 발견한 것과 동일하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항복할 때마다 한 발짝 더 산을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중 일부는 올라가다 좋은 전망을 발견하면 거기서 발길을 멈춘다. 다른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정상에 도달해 그것을 몸소 확인하고서야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만 그 지점에는 어떤 것은 확인할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개인은 완전히 항복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와 질병 줄이기. 심리적인 면과 스트레스 민감도 모두가 평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지만 아주 소수 사람들만 실제로 평화에 도달한다. 대다수 사람들의 내면 경험을 특정 짓는 것은 끊임없는 스트레스다. 감정적, 육체적 장애를 낳는 스트레스의 근원은 심리적인 문제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스트레스 민감도에 좌우되는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는 곧 억제하고 억압해 쌓인 감정량이 가져오는 결과다. 감정 압력을 항복하고 놓아버릴수록 스트레스 반응과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덜 취약하다. 사람들이 대부분 평소에 받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것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 억제한 감정의 압력이다. 억제한 감정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 되면 외적 환경이 평온하더라도 만성적으로 내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 외적 스트레스 요인이 하는 역할은 이미 최대한 짐을 진 낙타의 등에 마지막으로 얹어 급기야 등뼈가 부러지게 만드는 지푸라기와 같을 뿐이다. 스트레스라는 짐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지고 다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심리적 프로그래밍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느긋이 휴가를 즐기는 일조차 문제가 된다.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한다고 죄책감이 속삭인다. 곧바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낙심한다. 내면의 자아를 직면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쉬지 않고 끝없이 재미있는 활동을 찾는다. 경영자들은 대부분 휴가 중에도 일터로 복귀하기만을 남몰래 고대한다. 겉으로는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투덜거리지만 막상 익숙한 일상에 복귀하면 정상을 되찾았다고 느낀다. 억제되고 억압된 감정이 주는 영향에다 스트레스 촉발 요인을 얻는 것은 감정적, 육체적 스트레스 원인이다. 모든 질병에는 감정적, 심리적 요소가 있어서 내적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는 방법으로 병의 진행을 되돌릴 수 있다. 이것이 감정적, 영적 기법을 사용해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에서 회복됐다는 보도가 매일같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의학적 수단이 실패한 뒤에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환자들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포기를 하고 그제서야 자기 병의 기본적 성격과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억제한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버리면 스트레스 민감도가 점차 줄고 스트레스 관련 문제와 질병에 대한 취약성도 낮아진다. 놓아버린 기법을 배워서 실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적으로 건강과 활력이 점차 증가함을 깨달는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또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최악을 떠올리자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불그릇 목표 속에 나는 뜻하지 않게 거꾸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내가 가진 악몽이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정의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과 모호한 걱정거리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자 나는 여행에 대해 전만큼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모든 게 엉망이 되었을 때 남아있는 재산을 지키면서 원래 내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해야만 한다면 나는 언제라도 집세를 내기 위해 바텐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가구를 좀 팔 수도 있고 외식비를 줄일 수도 있다. 심지어 매일 아침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유치원생에게 점심값을 삥 뜯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나는 살아남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리란 사실을 깨달았다. 이 중 어떤 것도 치명타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 이것은 인생의 여정 중에서 단순히 팬티가 끼이는 정도의 일이다. 1에서 10까지의 단계 중에서 1이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이고 10이 영구적으로 인생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른바 최악의 시나리오는 3이나 4단계 정도의 일시적인 충격만 줄이라는 걸 나는 깨달았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3이나 4 정도 단계에 해당될 것이며 내 인생을 쫑치게 할 빌어먹을 대부분의 재앙도 그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100만 가지의 끔찍한 악몽 같은 재앙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라. 반면에 내가 가진 최상의 시나리오나 적어도 있을 법한 시나리오를 실현한다면 영구적으로 9나 10 정도의 긍정적인 인생 역전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럴듯하고 영구적인 9나 10을 위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일시적인 데 불과한 3이나 4 정도는 거는 것이고 원한다면 조금 더 추가로 일함으로써 원래 있던 일 중독도 감옥 속으로 쉽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깨우침이었다. 이 시도가 실제로는 별 위험이 없으며 오히려 엄청난 인생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그리고 이미 기울인 것 이상의 별다른 노력 없이도 내가 이전 단계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여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유럽편 편도 비행기표를 샀다. 나는 모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으며 나의 육체적, 심리적 짐을 벗어버렸다. 그 후 내가 생각한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내 인생은 거의 동화처럼 잘 풀렸다. 사업도 그 어느 때보다 번창했다. 이 사업이 15개월간의 호합한 세계 여행을 위한 돈을 벌어주는 동안 나는 사실상 사업에 대해 잊고 지냈다. 낙관주의로 가장된 두려움 파헤치기. 두려움은 갖가지 모습으로 찾아온다. 대개 우리는 두려움을 두려움이란 단어로 부르지 않는다. 그 단어 자체가 사실상 두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두려움을 다른 말로 치장해 부른다. 바로 낙관적인 부정이란 말이다. 직장을 그만두기 꺼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고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앞날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품는다. 직장이 말 그대로 생지옥이 아니라 단지 지루하거나 영감을 주지 못하는 정도일 때 이 생각은 일면 타당해 보이는 매력적인 착각이다. 그야말로 생지옥은 행동하게 만든다. 하지만 지옥보다 나을 때는 필요한 정도의 교묘한 합리화를 통해 현실을 참게 만든다. 당신은 정말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단지 바라는 바이며 행동하지 않는 데 대한 변명일 뿐인가? 나아질 것이라고 당신이 확신한다면 사실 그런 식으로 의심하고 있겠는가? 대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낙관주의로 가장한 미지에 대한 공포이다. 당신은 1년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사정도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는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면 이제 멈추고 도약을 계획해야 할 때다. 요절한 제임스 딘 같은 종말만 맞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앞으로 무지하게 길다. 30년, 40년 동안 직장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일한다는 건 너무나 긴 시간이다. 구원이 오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것은 거의 400개월 동안을 꽉 채워 일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해야 할까? 지금이 바로 낭비를 줄여야 할 순간이 아닐까? 질문과 행동. 만약 당신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약을 불안해하거나 단순히 미룬다면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래 질문들에 대해 답을 써보도록 하라. 단 생각을 많이 한 후 답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걸 이 페이지에 쏟아놓는 것보다 효과적이거나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쓴 다음에는 다시 보지 마라. 양적인 면에 목표를 두고 각 질문에 대한 답하는데 약간의 시간만 할애하라. 1. 당신 생각에 일어날 수 있는 악몽 같은 상황, 즉 최악의 상황을 정의해보라.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또는 이루어야만 하는 중요한 변화를 고려해볼 때 어떤 의구심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만약의 걱정들이 떠오르는가 꼼꼼하게 마음속으로 떠올려보라. 그것이 당신 인생의 종말이 될까?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구적인 영향은 1에서 10까지 단계 중에서 어느 정도일까? 그것이 미칠 영향이란 게 진짜 영구적이긴 한 걸까? 당신 생각에 그것이 정말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2. 일시적으로라도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또는 상승세로 되돌려 놓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을까? 3. 가능한 한 시나리오에서 일시적 결과나 이익 혹은 영구적 결과나 이익은 무엇인가? 당신은 위에서 악몽 같은 상황을 정의하였다. 이제 자신감이라든지 자부심 등등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또는 확실하게 생길 긍정적 결과는 무엇인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들이 미칠 영향력은 1에서 10까지의 단계 중 어느 정도일까? 적어도 제법 괜찮은 수입을 올릴 가능성은 얼마인가? 당신보다 덜 똑똑한 사람들이 전에 이 일을 해서 성공한 적이 있는가? 4. 만약 오늘 직장에서 해고된다면 생활의 안정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는가?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본 후 1에서 3까지의 질문을 다시 읽어보라. 당신이 만약 다른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 지금의 일을 그만둔다면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현재의 직업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 5. 두려움 때문에 당신이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하는 일은 대개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일 때가 많다. 그것이 전화이건 대화이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은 마지막에 대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다. 최악의 경우를 정의하고 받아들이고 실행하도록 하라. 아예 이마에 새겨 넣어야 할 만큼 반복하겠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대개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인생에서의 성공은 주로 그 사람이 기꺼이 하는 불편한 대화의 정도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날마다 한 가지씩 하겠다고 결심하라. 나도 조언을 얻기 위해 유명 인사나 뛰어난 사업가들에게 접촉을 시도하면서 이런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6. 행동을 미룸으로써 당신이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행동이 잠재적으로 지닌 부정적인 면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행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엄청난 손실을 측정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당신을 흥분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 유한한 인생 중 10년을 성취감 없는 일을 하며 상황에 제 멋대로 휘둘리면서 보낸다면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10년 후를 내다보았을 때 그 길이 실망과 후회의 길임을 100% 확신한다면, 그리고 위험을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정의한다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 할 수 있다. 7.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없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이 겁먹고 있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을 측정해보라. 대부분의 실패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설사 일어난다 해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이 즐겨 하는 것, 즉 행동을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개발하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늘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결과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들을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늘 사고력을 확장하고 우리가 가진 마음그릇을 점점 더 키우고 진짜 나와 다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말, 감사한 말, 응원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런 말들을 하면서 많이 웃고 늘 행복한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면서 그런 감정 상태를 늘 이렇게 높은 진동의 상태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매 순간순간이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되는 순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늘 모든 순간을 마지막 축제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사랑스럽게 대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나를 위한 말인가, 상대방을 위한 말인가, 그걸 늘 염두에 두고 말을 하기 전에는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한 3초 정도 1, 2, 3 생각을 해보고 말을 뱉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보겠다 하고 온 마음과 귀를 열고 가슴으로 듣고 머리로 듣고 그렇게 다 온 감각을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자꾸 딴짓하고 그 다음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얘기를 해보면 거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경청의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나의 편견이나 그런 것들로 그렇게 재단하지 않고 들어보는 거예요. 100%. 아,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이런 마음이구나를 들어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과 그런 기준들로 평가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정말 많이 사랑해요. 늘 보고 싶고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에 그리움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늘 가슴 뛰고 설레이는 그런 심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하고 늘 사랑을 전하고, 또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지친 모습이 보인다면 따뜻하게 마음으로 안아주고 그런 친구가 되겠다, 늘 가까이 있는 그런 친구가,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만큼 친구들도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면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가는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 음, 햇빛이 좀 따가운 오후지만 그래도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수분도 섭취하고 그러면서 남은 시간도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개인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소한 행복들을 많이 발견하고 많이 많이 웃으세요. 원래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인데 웃으면 더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에서 늘 행복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안녕.